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저번 토요일날 원래는 맡았던 게 불교사였는데 저번 토요일날 갑자기 쪼가파로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일주일 동안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때 아니고 쪼가파를 몰랐었죠. 쪼가파는 전혀 몰랐는데 두 가지를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쪼가파를 알아야 티베트 불교를 알 수가 있고, 티베트 불교를 알아야 전체 불교를 알 수가 있다. 네, 그런 얘기들을 학자들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근래 들어서는 그 한국 불교 신자들이나 불교계에서도 티베트 불교에 대한 그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공부를 해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거를 이번에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그거 한 가지 하고, 그것이 이제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 거고, 왜 그러냐 하면, 그 중국 불교는 그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간 것이 기원 전후로 해서 중국 불교가 넘어갑니다. 보면 중국은 기원 전후로 해서 넘어갔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372년 고구려 때니까 4세기입니다. 4세기 372년. 그 원효 스님이 617년인가 태어나셨으니까 7세기 인물입니다. 그런데 티벳에는 인도 불교가 티벳으로 넘어간 게 언제냐면은 8세기예요. 8세기 처음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티샤 같은 경우가 1042년 정도, 그 다음에 지금 얘기되고 있는 쫑가파가 1400년도에 그 유명한 보리도 사제문을 집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간격이 있죠. 간격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또 의미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샨스크리 네, 저기죠. 카르마실라스사. 네, 맞아요. 샨타라크시타. 네, 샨타라크시타. 샨타라크시타가 맞아요. 8세기입니다. 샨타라크시타가 거의 9세기 무렵입니다. 그리고 이 샨타라크시타하고 동시대에 살았었고, 샨타라크시타의 제자인 카말라실라, 카말라실라 이 3에 대한 논쟁의 주역인 이 카말라실라가 바로 이때 인물입니다. 9세기. 그러니까 지금 이 티벳의 그 위치적으로 상당히 이거하고 가깝지만 티벳이 실제 불교가 이렇게 늦게 넘어갔고 하다못해 일본보다도 100년이 더 늦게 티벳으로 넘어갑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시간까지 인도에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불교가 존속을 하면서 그 안에 교학적으로 많이 발달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초기 불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초기 불교, 부파불교, 원시불교, 근본불교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거기서부터 그 다음에 중간학파, 그 다음에 유식학파 두 개가 같이 합쳐져서 그 변제법적으로 다시 재탄생을 하게 된 유가행 중간학파 또는 유식 중간학파까지 쭉 진행이 된 상태에서 티벳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학적으로 불교가 상당히 발달한 상태에서 티벳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쫑카파가 의미가 있는 것이 유가익 중간학파가 이 샨타크리스타부터 시작을 합니다. 유가익 중간학파가 쭉 진행이 되어 오다가 이쯤에서 안티샤에서 하는 종교개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교개혁이 쫑카파에서 있는 건데 여기서 유가익 중간학파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크게 두 가지 파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귀중 논증학파하고 자립 논증학파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쫑카파가 바로 그 귀중 논증학파를 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겔루파입니다. 그리고 그 겔루파가 지금 600년 이상을 정권을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겔루파의 개조인 쫑카파의 사상을 아는 것, 이것이 지금 어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교학적으로 가장 발달되어 있고 수순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 티베트 불교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불교 전체를 꿰뚫을 수 있는 열쇠가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게 납득이 되죠. 그러면 쫑카파가 누구냐 라고 하는 걸 단 한마디로 얘기를 하라 라고 한다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쫑카파는 그동안 티베트 불교에서 쭉 진행이 되어 왔었던 유가익 중간학파 이 부분을 비판을 하면서 아까 얘기를 했었죠. 이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요. 그래서 크게 봐서는 유가익 중간학파이지만 이거를 비판을 하면서 유가익 중간학파의 기류 논증파 내지는 기류 논증학파를 개종을 해서 겔루파를 만들고 그 겔루파가 지금까지 현존하게 된다. 정권을 쥐고 있다. 라고 그것의 이제 개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쫑카파입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쫑카파. 그러면 이 쫑카파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이건데 그러면 이 역사도 역사지만 도대체 이 생각이 무슨 생각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가 알려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유가는 뭐고, 유가행은 뭐고, 중간은 뭐고, 논증학파, 귀주 논증학파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맡은 챕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잘 나갔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 쫑카파로 팍 바꿔주니까 이렇게 기가 살아서 기가 살았어. 며칠 전화하니까 사무실에서 그 책을 책 빠져가고 밤을 새워버렸어요. 공부를 저렇게 하는 게 얼떨결에 저 딱 맞는 거 만나면 그 밤을 새우는 거예요. 아니요. 아닌데 뭐냐면 그 얘기는 제가 맨 마지막에 멘트를 하려고 했는데 박사님이 먼저 얘기를 하셔서 해버리겠는데 정말 쫑카파 주제를 주신 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정말 다시 한번 놀랐는데 그야말로 진짜 핵심이 되는 저 키워드를 어떻게 저렇게 딱 낚아내셨나 그 부분 어제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드리는데 제가 지금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보겠습니다.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쫑카파입니다. 그 황목파잖아요, 겔루파가. 근데 꼭 색깔이 약간 다른 생각이 나네요. 1357년에서 1419년입니다. 요 기간을 잘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이가 몇 살 됐냐? 62세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날에는 우리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앞으로 그러니까 평균수명 80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때에 대한 절대 수련을 하고 얼마나 몸을 관리를 잘했겠어요. 누구는 그보다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63세에 돌아가십니다. 63세. 그게 바깥의 개념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내가 사는 뿐이 우리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야. 나이가 나오셨으니까 이걸 먼저 얘기를 할게요. 1300 외우기도 쉽죠. 1357 홀수로 그죠? 그 1357년에 쪽가파가 청해에서 태어났습니다. 청해가 아까 그죠? 청해예요. 근데 그 청해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효도 얘기하면서도 청해 얘기를 했었고. 그게 모르스 이야기했지만 가기 전에 그 우리나라에 청해 정거가 저거에 중국 허가를 받고 들어가는 진짜 인간이 한 번도 못 들어간 지역도 있어요. 거기에 오늘 대학 명예교수 있는 분이 아주 젊었을 때부터 저 청해 지역을 들어가갖고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오지라 생각하시는데 그 정도로 아무도 안 들어간 데가 있대요. 그걸 신문에 크게 기사 나왔어요. 한 박자씩 한번 가보면. 네, 칭하이 섬에 갖고 그 관광객들도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유명한 것 같고요. 내년 10%는 그쪽 그 루트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네, 그 청해인데 쪽가파가 여기서 태어났는데 쪽가파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티벳의 그 내노라는 고승들 있잖아요. 고승들이요. 인도 티벳 고승들이 청해 출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 지역이 뭐 그냥 만만한 지역이 아니더라고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1350년 쪽가파가 청해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여러 분 스승이 상당히 많았어요. 네, 여러 스승을 통해서 두루두루 공부를 합니다. 소승, 그다음에 소승, 그다음에 대승교리, 그다음에 밀교까지 해서 두루두루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중앙 티베트에 온 것이 17세 때 중앙 티베트로 왔고요. 그 다음에 그 19세 때 렌다와를 스승으로 해서 수학을 했고, 그 다음에 금만이라고 하는 31살 때 금만이라고 하는 저서를 맨 처음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우마파를 34살 때 만납니다. 이 우마파가 어떤 사람이냐면 문수하고 직접 대화를 한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매개로 해서 문수보살과 문답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우마파를 매개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문수보살하고 직접 만나는 이런 관계가 됩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36살 때 입교 대종을 합니다. 드디어 이제 그 비류논술학파 그 논리를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유명한 보리도 차제론, 도차제례론을 46세 때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53세 때 대기원제를 창시를 해요. 지금도 티벳에서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대기원제를 우리 쪽가파가 창시를 했던 거고, 거기 간덴사 절을 지었고 거기서부터 교류파가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쭉쭉 해서 6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나이 얘기를 아주 잠깐 했고요. 쭉 보겠습니다. 들어가는 거는 제가 여기를 쓰지를 못했는데 그거죠. 그러니까 그 유로 아저씨가 말씀하셨던 거, 집집마다 보리도 차제로 그 책이 다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보리도 차제론이 뭔데 몽골 집집마다 그게 다 있을까? 몽골 사람들한테 도대체 보리도 차제론이 어떤 의미일까? 이게 궁금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보리도 차제론은 누가 졌지? 쪽가파라는 사람이 졌대요. 그러면 쪽가파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리도 차제론 이 뭔지를 대략적으로 지금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 보다 보면 보리도 차제론 우리나라에서 알 수 있는 책들 몇 권이 안 됩니다. 쪽가파나 보리도 차제론이나 전부 다 해서 단행본식으로 나와 있는 것은 한 5권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보리도 차제론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책이 보리도 등론이라고 있었고, 저기 이제 아티샤, 1042년에 그 아티샤가 보리도 등론을 지었습니다. 보리도 등론에서는 불교 신의 일을 3가지로 구분한다. 첫째는 삼보에 대한 믿음을 갖고 선업을 지어 윤회의 세계 내에서 그 향상을 추구하는 범부의 길로 이걸 하사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사도, 상사도 이렇게 이제 3가지 길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사도라고 얘기를 하죠.
나중에 정리를. 그 후 약 350년이 지나서 티베트 불교의 대학자인 쫑가파가 이제 출연에 의해서 이 내용들이 완성이 된다. 그래서 쫑가파는 1402년 보리도 등록의 신인책에 입각해서 보다 풍부한 내용을 담은 보리도 차제로를 저술하게 되는데, 쫑가파 이후 현재까지 달라이라마가 소속된 겔루파에서는 보리도 차제로의 체계를 수행의 지침으로 삼고 있다. 여러 가지 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리도 등록을 저술한 아띠샤에 대한 얘기가 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교법의 장점이 뭔지, 그 다음에 교법을 배우는 자세, 교법을 가르치는 자의 자세, 여기 앞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었던 상사도 중에서 하사도, 중사도, 그 다음에 상사도가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을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근기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기에 따라서 사람을 이렇게 크게 세 부를 나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일 근기가 좀 낮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한테 어떤 목표가 주어지는 거냐면 사막도를 벗어나, 이 사막도라고 하는 것은 저기죠. 그 아기 축생,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지? 지옥 아기 축생, 여기 사막도입니다. 거기에 다시 윤회를 하는 다음 생에 거기에서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생에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얘기를 한 거예요. 볼까요? 죽음과 무상에 대한 사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막도와 천상의 고통에 대한 사유. 그래서 사막도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지옥에 가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런 거를 명상을 통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거기에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낸다는 거죠. 그런데 삼보에 기인하고, 삼보라고 하는 것은 저기죠, 법보, 승보, 그죠? 불법승이죠, 그죠? 인간고에 대한 믿음, 선행과 악행의 기준을 제시를 한다. 십성계, 불살생, 불투도, 불상음, 불망어, 불양설. 양설이라고 하는 것은 두 말, 여기서 얘기한 거하고 저기서 얘기한 거하고 다른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불 안고 나쁜 말 하는 거죠. 불기어, 기망하는 그런 말 하는 거고, 불타며, 불진에 화내는 거고, 불사견, 이런 것들이 이제 십성계입니다. 그다음에 중사도는 번뇌를 끊고 상계에서 벗어나 열반을 얻고자 하는 출리심의 성취, 이게 지금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성제 중, 사성제가 고진멸도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고성제, 인생이 다 고다 라고 하는 고성제에 대한 사유를 하면서 이제 출리심을 강화합니다. 출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낸다는 겁니다. 사성제 중 집성제에 대한 사유, 고의 원인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졌느냐 하면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집착이 원인이죠. 그러니까 그 원인에 대해 사유함으로써 상독심을 끊을 것을 다짐한다. 그 다음에 12연기의 유전문과 화면문에 대한 사유를 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서 변화하고 달라진다는 것이고, 마찬가지 비슷한 뜻이죠. 유전연기하고 한멸연기인데, 네. 그 한 유전은 그냥 업을 받아가는 게 떠나가는 거고, 한멸은 그 하나는 없으면서 본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신경 같습니다. 네. 이제 윤회의 과정과 해탈의 이치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 이게 지금 이제 중사도입니다. 네. 사성제에서 관련한 게 도표로 얘기를 했습니다. 고진멸제, 이렇게 여기서 사성제고, 그 다음에 도제 같은 경우가 괴로움을 멸하는 8가지 길인데, 그게 바로 정견, 정사유, 이게 8정도예요. 정견, 바른 견해, 그 다음에 정사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말하고, 그 다음에 바른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정명, 바른 생활을 하고, 정진, 정념, 그 다음에 정정, 이거는 이제 바른 선정을 얘기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불교 교를 안 접해보신 분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뭐 무상이나 뭐 아무 생각 그런 거 아니에요. 초기 불교를 보면요, 생각을 똑바로 하거든요. 네, 참 알았는데 똑바로 보고 그래서 바른 말 하고 바른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행적인 거 초기에 보면요, 듣다가 그 뭐 안에서 골치 아픈 일이 있을 때 조용히 숙소에 가서 내가 생각을 강화했다,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불교를 통해서 만나는 불교하고 이 초기 불교하고는 그 뉘앙스 상당히 달라요. 예, 모든 생각을 끊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불교 보세요. 생각을 똑바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뉴로사이언스하고 만나는 거는 대선 그 선사상이 아니고 초기 붓다를 보면 뉴로사이언스하고 만나는 거예요. 똑바로 생각하고 똑바로 기억하고 똑바로 말하는 거예요. 예. 이거 박대에서 나온 게 뭐냐면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라고 그냥 교과서주의가 또 같은 맥락. 적어도 생각 끊으라는 거 한마디 없어요. 사실은. 내가 몰랐던 게 뭐냐면, 대선국에서 끊임없이 무념무상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생각인데, 그거 없어 그러고 나서 뭐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북다가 했던 뭐 8점도로 보면서 생각을 하라는 거야. 바른 생각을 하라는 거야. 저는 아주 연락 들어가지고 주신다. 그 다음에 이제 12연기 같은 경우는 무명, 행식, 명색, 유처. 유처 같은 경우는 저기 저 아니, 비서, 신, 의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초, 수, 애, 취, 유, 생, 모사 이렇게 됩니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현재 이렇게 뭐 나눌 수가 있는데 12연기고요. 12연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무명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무명에서 다 출발해요. 그래서 무명의 첫 바람이 일어나는 거는 붓다만이 볼 수 있다고 지명스를 이야기해요. 불가비어 원장님. 그 무명은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그때 무의식 충동력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막 하즈니아를 못 보는 거야. 반야신경 관점에서 보면 하즈니아가 아닌 상태. 지혜 이제 그때 모든 것이 인과 영으로 되어 있다는 그 상태를 못 보는. 그다음에 이제 상사도는 대불이심을 발해서 불과를 위해 보살행을 닦는 길이 바로 이제 상사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심을 발생을 시키는데 어떻게 보리심을 발생을 시키냐면 이게 지금 이게 떨어지는 칠종인과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나와 남을 바꿔봄으로써 자비심을 훈련을 한다. 그리고 이제 자타상환법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게 나와 남을 바꿔보는 거예요. 칠종인과를 통해서 보리심을 발생을 시킨다. 그래서 윤회의 세계 속에서 고통받을 수많은 중생의 제도를 위해 무수겁 이후에 성부를 다짐하고,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바로 보리시는 거죠. 다시 윤회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보살의 길. 이게 이제 보살의 그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수겁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승지겁, 아승기겁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한 일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 세계를 치면은 4,300만 년을 한 겁이라고 하고요. 그게 법천에서는 하루이죠. 그게 어떤 정도의 시간이냐면 저기죠. 불교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사방 40리 되는 그 안반에 3년마다 한 번씩 선녀가 선녀 옷깃을 싹 스쳐갖고 그게 다 다를 정도의 시간. 이렇게도 많이 비교를 하죠. 그게 이제 일겁이 되는 건데, 앙승지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량이라는 말이죠. 그 겁이 또 무량하게 있는 것이 아승지겁이에요. 그게 바로 무수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역에 무량수전, 무량강조, 무량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함경의 그 성기품 구조를 보면요. 이 존재가 왜 존재하냐면, 무한한 인연, 무한한 공도 끊임없이 무한을 이야기해요. 보리심 한번 더 얘기해 주고 넘어가잖아요. 네. 네. 보리심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죠. 우리 선생님한테 듣지. 그게 아니고, 한문을 좀 옆에다가, 저것이 12인전도 그렇고, 사선도 그렇고, 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알아보기 쉽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언어가 어려웠어. 우리는 법기를 한자에는 발음이 되는 거예요. 깨달았다. 깨달았다. 그리고 이제 흔히 지혜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지식을 많이 알고 똑똑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본질을 얼마만큼 잘 깨달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보살은 대성불교에 왔습니다. 크게 핵심이 되어버렸는데 법기 사토반 한자로 하면 각 유성이 아니라 깨달은 중생이다. 자, 윤회의 세계 속에 있고요. 그다음에 수행자가 대승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대승적으로 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이게 지금 다 보리도 사제론에 있는 내용입니다. 보리심을 가진 경우 까마귀에게 먹이를 주는 것도 보살에게 되지만 이 까마귀에게 먹이를 준다라는 게 단순히 뭐 어떤 공물을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다 바쳐서 까마귀 먹이가 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라 그 마음이 보리심이 없는 경우 3천, 4천 세계의 보배로 보시해도 보살행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실천을 할 것이냐면 육바라밀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사서법을 통해서 실천을 한다. 사서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죠. 보시, 그 다음에 에어, 말을 이쁘게 잘하고요. 그 다음에 이행, 남을 위해서 행동을 하고요. 봉사서, 같이 어우러져서 그 사람을 설득시키고 교화시켜서 좋은 방향으로 끌어내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살행을 실천을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육바라밀 중 선정바라밀에 해당하는 사마타, 이게 이제 지죠. 지관할 때 바로 지입니다. 수행에 대한 상세한 도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신과 관불수행 이런 거. 그 다음에 육바라밀 중 반야바라밀에 해당하는 비파사나, 이게 바로 이제 관입니다. 지관. 수행에 대한 상세한 도면 설명을 하고 있고, 이게 바로 뭐냐면 관법이라고 하는 게 아군과 법공에 대해서 관찰을 깊게 하는 것, 즉 자각을 한다는 겁니다. 사마타가 성취된 경환의 상태에서, 이거는 뭐 다 있고 편안한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태에서 중론에 대해, 이 중론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용수, 나가르주나 용수가 지은 그 책 이름입니다. 중론에 대해서 기륜온전적으로 이해함. 관이 깊어져서 지가 흩어지면, 요 관을 보여줍니다. 흩어지면 다시 지로 돌아간 후 관을 닦는 지간 싸움의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 입문자는 먼저 하사도의 신용부터 철저하게 터득해야 한다. 이게 상당히 특징적인 거예요. 우리나라 불교처럼 뭐 갑자기 위로 붕 떠갖고 도노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는 점수의 방법론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서부터 차근차근 초등학생이 대학교 갈 수 없다, 문제 풀 수 없다, 초등학생은 초등학교 정확하게 배우고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하사도의 신행에서는 죽음에 대한 명상하고 산보에 대한 귀의, 그 다음에 인간 응보에 대한 믿음을 중시한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재물과 명예에 대한 욕심에서 벗어나게 되고 진정한 종교심이 발동하게 된다. 산보는 우리를 윤회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유일한 탈출구이며 인간 응보의 이치는 우리로 하여금 악업을 멀리하고 선업을 지어서 향상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지침이 된다 라는 겁니다. 잠깐만, 되게 재밌는데, 저게, 그러니까, 보조 스님이 1200년대거든요. 보조 스님 먼저 앞서갖고, 정해상수를 이야기했잖아요. 같은 내용이요. 정해상수. 정과 해가 바로 사마티하고 비파사나에. 그리고 그걸 이제 이론적으로 했던 게, 천태종에서 그걸 이론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걸, 선종이 그걸 많이 습득을 해요. 네. 그래서 여기 천태사교의 최강선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특히 티베트 불교에서는 동아시아 불교, 중국, 한국, 일본으로 대표되는 동아시아 불교하고 비교해서 특징적인 것이 이렇게 항상 실천을 강조한다는 것. 그것도 차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리도 차제. 차제라는 말이 뭐냐면 순서라는 얘기거든요. 순서를 딱 거쳐서 훈련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특징적입니다. 무척 강조를 합니다. 그 부분은 그야말로 원칙으로서 절대 양보 안 합니다. 이 차제의 원칙을. 그 다음에 중사도에서는 출리심을 가리킨다. 하사도에서 가장 모범적인 삶을 살더라도 우리는 기껏해야 하늘나라에 태어날 뿐이다. 하늘나라 역시 윤회의 세계에 속하기에 하늘나라도 엄청 많잖아요. 3,000대천 세계 이렇게 하고 이 천도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세계에 속하기에 자신이 졌던 산업의 과거가 생긴되면 다시 산업대에 떨어지고 만다. 한번 올라갔다고 해서 계속 거기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이게 다시 그게 업이 다 하면 다시 또 산업대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방법이 뭐냐면 아예 이 윤회의 사슬을 끊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암만 산업을 지어서 좋은 데 갔더라도 이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다시 산업대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애초에 그 윤회하지 않게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뭐냐면 자신보다 공덕을 많이 쌓아서 지위가 높아진 천신에 대한 공포와 하늘나라에서 사망하게 느끼는 죽음의 공포 이런 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이게 하나의 이제 방편이죠. 이런 걸 생각해서 자기가 이제 마음을 내게끔 하는 방편인 거죠. 그래서 그러나 해탈을 지향하는 중사도가 불교 신앙의 종착점이 아니다. 왜냐하면 윤회의 세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다른 중생들을 도외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사도를 다 닦게 되면 자기는 윤회의 사슬을 끊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해탈인데 그러면 그게 다 끝이냐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자기 이제 옆에 있는 타 중생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 이제 상사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때 수행자는 수많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성불을 서원하는 본심을 바라게 된다. 그래서 해탈을 유예합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예하고 윤회의 세계 내에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왜? 중생을 위해서. 한 후 상사도의 보살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 보리도 차제론에서는 이러한 보리심을 바라게 해주는 방법으로 모든 중생을 자신의 어머니와 같이 생각하는 것으로 이게 바로 진모입니다. 아까 7종인이겠죠? 시작하는 7종인과에 대한 관찰을 바꿀 것을 권한다. 무식업 이래 우리가 윤회에 오는 동안 지금 눈앞에 보이는 벌레와 같은 인물이라 하더라도 언젠가 나의 어머니였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이거는 뭐 137년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우선은. 그 다음에 그렇고요. 그 달라이라마 같은 경우는 물론 다 이게 기본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항상 일어나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참석 명상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내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더라고요. 그렇고 이제 이거는 좀 보시고요. 그래서 이후 육바라밀과 사서법에 근거해서 보살의 삶을 살 경우에는 사마승지법, 아까 얘기했죠. 얼마나 긴 시간인지. 사마승지법이 지나면 성불하게 된다. 이게 왜 사마승지냐면요. 보살행을 닦는 데 있어서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보살이라고 다 똑같은 보살이 아니라 십지보살까지 있거든요. 초지, 이지, 삼지에서 십지보살까지 쭉 가는데 초지보살까지 가는데 일아승직업이 걸려요. 초지보살까지 가는데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또 10주 10주 10행 10회양 이거를 바꿔서 초지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그 일아승직업이 걸리고 초지에서 7지까지 갔는데 일아승직업이 걸리고 저기 뭐냐면 그러니까 함경이 원래는 그 여러 경이 모여졌어요. 네. 그 중에 10지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10지품에 이제 그 수행의 단계 해갖고 이제 뭐 마지막에 이제 뭐 이부지, 거분지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여기 저 불국사 가서 이렇게 돌계단 올라가면 그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 계단 그 전부 다 관계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저기서 차세론, 머리도 차세론하고 비밀도 차세론 이게 스텝 바이 스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우리 그 우리나라 불교에서 뭐 동로가 해갖고 갑자기 이런 거는 선종, 특히 선종 중에서도 남종선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선종에서 일용세계나 정유나 북종선에서는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도노는 북쪽 해령부터 해갖고 그 중국에서 아주 급격히 발달한 아주 신흥 종교 같은 아주 색다른 그 뉘앙스가 강한 종교고 불교 전체로 봐서는 단계적 수행이 아주 전체적으로 그게 중요합니다 사실. 네. 우리나라 전체 불교사를 다 모르고 중국 선종 중에서 남종선 중에서 인제종 같은 영향을 받은 이쪽이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강하니까 이게 동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몽골이나 티베트나 이쪽 불교에서는 남종선이 그 마연이 남종선의 대표 주자였거든요. 근데 남종선이 그 뿌리를 못 내렸어요. 네. 그런 맥락을 이해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성불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쭉 얘기했고요. 보리도 차제론에서는 하사도는 제가와 출가를 막론하고 제가라고 하는 제가 문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 출가는 그 스님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막론하고 반드시 닦아야 할 공통된 수행이고 그 다음에 중사도는 소승과 대승이 모두 닦아야 할 공통된 수행이며
상사도는 일반적으로 대승 수행자하고 밀교 행자가 모두 갚아야 할 공통된 수행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밀교 행자의 경우는 상사도까지의 수행이 완성되고 나서 선지식에 의해 대관정, 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입문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관정을 수징한 후 밀교 수행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이제 밀교 수행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쫑카파 같은 경우, 아티샤도 그랬지만 쫑카파 같은 경우는 딴 곳으로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빠진 것을 우려를 해서 꼭 편교를 완벽하게 어느 정도까지 수성하게 공부를 하고 난 사람들한테만 밀교 수행을 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하죠. 밀교 수행은 사마승 직업이 걸릴 성불까지의 기간을 현생에서의 즉신 성불로 단축시켜주는 수행이라고 하는데, 밀교 수행의 차제에 대해 종합하는 비밀도 차제론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별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리도 차제론에서는 이렇게 성불의 기간을 단축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시급히 많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본심, 즉 대자비심 때문이라고 말한다. 근데 이 부분은 생각할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제 밀교가 왜 그렇게 불교 안으로 들어오게 됐는지, 그거는 인도도 그렇지만 티벳 같은 경우도, 인도는 특히 브라만교, 자이나교, 브라만교, 토속신앙 오랫동안 있었던 거기하고의 일종의 타협, 그 다음에 이제 티벳 불교로 와서는 본교 또는 뱅교라고 하는 토속신앙하고의 타협,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밀교가 불교 내에 하나의 분파로서 자리 잡게끔 만드는 그런 영향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요, 성불의 기간을 단축시키고자 하는 이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거는 지금 달라이 라마제도, 할불제도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도 사실 그분들이 환생을 해서라기보다는 아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좀 봤지만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일단은 하는데, 그런 이론적인 배경이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한 대목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쭉 넘어가고요. 특징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리도 차제론의 특징을 보자면, 첫 번째, 수행법의 단계를 매기서 제시한다는 것, 차제론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게 우리 한국 불교하고의 아주 참 다른 점이에요. 그 다음에 앞 단계의 수행을 통한 신성이 체화되지 않은 자에게 다음 단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모든 수행에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서 자발적 수행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명상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매 단계의 수행 방법과 그 결과, 또 경계해야 할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지금 이렇게 제가 요약을 했는데 실제 책에서는 엄청나게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지 되나 싶을 정도로, 나중에는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행의 대부분이 관찰수, 이게 닦을 수자죠. 수행의 관찰수라고 불리는 분별과 반복된 생각을 통한 익힘이에요. 생각을 끌어라, 생각을 지향을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생각을 통한 익힘입니다. 끊임없이 관찰하고 생각하게끔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와 출가, 소승과 대승 모두의 지침이 될 수 있는 보편적인 수행 체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도 차제론과 같은 체계를 받는 불학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불교에 대한 어떤 지식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하고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불교인으로서의 신성, 이것이다라고 보아집니다. 종교심, 도덕심, 출리심, 윤회에서 벗어나는 출리심, 그 다음에 보리심, 본사과 같은 마음이죠. 그 다음에 청정견, 깨끗한 그러한 지견, 이런 신성을 갖게끔 만드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 몽골 사람들이 항상 집에다 모셔놓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종교심에서 도덕성, 출리심, 보리심이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청정견이 순서로 공부되어야 이런 5가지 신성이 수행자에게 진정으로 체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이 중 어느 하나의 신성이라도 결여되어 있다면 성불을 지향하는 보살행자일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위대하냐면, 위대성은 첫째,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조화롭게 통달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소승, 대승, 그 금강승 전부 다 통달해서 네, 다 배워야지만 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둘째,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두 담고 있다. 왜냐하면 차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담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셋째, 불교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쉽게 통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좀 친절하게 차제를 써준 대로만 수행을 하면 쉽게 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뭐 분노 뭐 이렇게 되면 그 성조 스님이나 하시지 저 같은 사람이 하겠습니까? 네, 그런 거죠. 쉽게 통달할 수 있다. 맞아. 뭐 왜? 이제 이러한 보리도 차제로의 수행시기는 대승불교를 지향하는 한국불교에도 좋은 참고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통합할 세 개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림만 이렇게 있냐면요. 어제 밤 늦게 이 부분을 날렸어요. 그래서 복구를 못했습니다. 지금. 좋은 정보를 여러 사람들 그래 날렸다는 거 하이는 네, 몇 번 그랬습니다, 이분은. 잠깐 해야지. 그렇습니다. 아까 그 나이별로 대략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중에서 이제, 그걸로 대신 할게요. 생일은 대신 할게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서 이제 쪼박하게 교서를 보겠습니다. 쪼박하게 교서를 보기 전에, 지금 여기 쓰지는 않았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샨타라시타 하고, 그 다음에 그 아티샤, 얘의 기본적인 그 생각이 어떤 건지, 그것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간략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집어넣긴 할 건데요. 네. 샨타라크시타에 따르면 그 세속적 진리로서는 일반 사람들이 인정하듯 인과관계상 성립하는 실체적 세계가 존재한다고 승인한다. 세속적 진리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중론, 중간학파에서는 두 개가 항상 나뉩니다. 그게 뭐냐면 속죄가 있고 그 다음에 진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진죄라고 하는 것은 승의죄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1의죄라고도 합니다. 이게 이제 기신론 같은 경우는 진여문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생멸문에 해당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간이고, 여기는 출세간이고, 이렇게 이제 쭉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유상이고, 상이 있는 거죠. 불교 용어로는 이 서로삼자를 형상삼자 이거 대신 씁니다. 유상이고 이쪽은 무상이고요. 유상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무상입니다. 항상함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 아래쪽은 불변입니다. 이렇게 하고 뭐냐면 다른 이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를 지칭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색이 이쪽으로 들어간다면 여기는 공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색과 공 같은 경우는 물질에 있어서 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표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물질 공을 그래 안다는 거잖아. 표상이라고 할 수 있고 공은 그것의 성능이다라고 하는 말이 저는 참 마음에 들어서요. 네, 그렇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해야지 됩니다. 중간학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세속적 진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저 속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샨타라크시타에 따르면 세속적 진리로서는
일반 사람들이 인정하듯이 그냥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듯이 인과관계상 성립하는 실체적 세계가 존재한다고 승인을 합니다. 천하비슷하는 다른 한편 절대적 진리, 즉 진재, 승리제, 제1제를 얘기합니다.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는 경우 그것은 직접적인 지각이 아니고 추론에 의해서만 파악된다고 봄으로써 외계를 구성하는 즉 각각 경계, 객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파악된다 다릅니다. 추론에 의해서만 추론, 인식작용을 통해서만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파악된다고 봄으로써 외경을 구성하는 금리, 원자 아주 작은 걸 얘기합니다. 금리의 실제의 근거인 단일성, 즉 하나의 성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장을 하였는데 그 때문에 외경은 각각 경계는 영상처럼 이렇게 보는 영상처럼 무자성이며 자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공이라고 한다. 더구나 그러한 마음속의 표상을 포착하는 지 또는 식, 즉 주관도 표상과 차별이 없는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성질을 지닐 수가 없다. 따라서 무자성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이리하여 일체 존재는 본질적으로 아지랑이처럼 실체가 아니며 공이라고 주장된다. 이게 이제 샤넬 코시타의 중간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티샤 같은 경우는 핵심적인 얘기만 좀 할게요. 아티샤는 이제 보리로등론에서 소승의 계율을 지키면서 대승공간의 이치를 배우고 탄트라 불교의 수행 방법에 따라서 보다 깊이 있게 증득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만 아티샤는 얘기를 하고 총각파의 요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른바 육아행 중간 파적 견해를 중심으로 한 이게 중간 자립 논증파의 교회가 주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티샤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쪼가파는 그것을 거꾸로 뒤집은 형태로 중간 규류 논증학파의 교리를 설하여 그 종의 중역으로 자리 잡게 했다. 쪼가파의 주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거꾸로 찬드라 키리트에게서 유래한다고 여겨지는 규류 논증파의 견해를 탐색하면 좋을 것이다. 용수 나가르주나의 철학은 이분이 이제 중론을 쓰신 분이죠. 두 가지 진리관으로 나눠진다. 하나는 절대적이며 궁극적인 진리고 그게 이제 진재고요. 다른 하나는 세속적이며 현실적인 진리이다. 전자는 승리제라고 하고 후자를 세속제라고 한다. 전자는 언어에 의한 표현을 넘어서고 있으나 논의를 위하여 그 주변을 한정하는 언어가 주관과 객관의 상대적인 입장으로 나타난다. 후자는 일반 사람들의 상식적인 진리가 아니다. 네, 세속제가 그렇다는 얘기인 겁니다. 승희제는 자립중반파나 그 다음에 규류 논증파에서 모두 같은 표현으로 제시가 됩니다. 모든 사물의 존재 방식에서는 그 자체가 고유한 특질로 보여지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자상이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은 이념에 따라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연기법입니다. 이 상태를 공이라고 칭합니다. 연기가 곧 공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한다면 보는 사람의 지혜에 의존하는 일 없이 오로지 대상의 참모습이라는 측면에서 그 존재를 성립시키고 있는 것, 그러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 할 수 있다. 따라서 생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는 기본이 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립논증파에서는 단지 세속제로서 인간관계를 성립시키고 있는 개개 사물의 존재를 외계에서 인정을 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말하면 사물이 자성에 의해서 성립하고 있다고 한다. 자성에 의해서 성립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세속제에서. 진지에서는 말고. 현실에서는 그런 것이 있어서 생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 견해를 비판하면서 통합하는 허위의 진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태초 이래로 언어에 의탁한 관념에 의해서 생멸하는 기체가 되는 것을 상정을 했고 계속해서 실제로 간주해온 인간의 습성이 그러한 허위의 진상에 대한 선입관을 불러일으키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립논증파는 승의와 세속의 두 가지 진로로 나누어서 혹은 부정하고 긍정하고 있지만 그러한 사물의 본연의 모습으로서의 고유한 특징은 어디에서나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결국 자상에 의해서 성립하는 것은 도저히 인정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말로 쪼가파는 무자상이 자성
자성이 없다 그랬잖아요. 무자성이 연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자성이 연기를 한다. 네. 네? 무자성이 연기를 한다. 며칠 전에 관악산 올라가면서 계속 그거를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어렵더라고요. 무자성이 연기한다. 네. 쫑가파는 외계를 실체로 여기며 성에 존재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각각의 고유한 특질을 인정하는 일은 외계, 즉 외경 그 자체가 관여하는 바가 아니고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면서 대상을 하나하나 제멋대로 실체시해서 명칭을 부여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언어 체계를 구축을 해서 사고하며 허구의 관념에 스스로 길들여져서 그것들이 상응하는 실체가 외계에 존재한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라고 여긴 것이다. 정말 대단하죠. 요컨대 언어 표현과 사고 뜻 분별에 의해서만 인이라든가 법이라고 되는 등의 존재 방식이 쫑가파에 있어서는 잘못 받아들여진 대상이며 세속의 진리라고 여겨졌던 것이다. 예. 이건 우리가 지금 브레인 공부하는 거하고 직결되는 그런 얘기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여러 번 봐야지 되죠. 그러니까 저게 대승신론에서는 계명자상, 지상, 상속상, 집지상, 그 다음에 계명자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명자란 말이면 레벨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세상이 소위 말해서 그 범주화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 쫑가파 이야기가 무자성이 연기한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언어에 의해서 세상이 건립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언어의 본질이 무르면 그게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무자성이란 말이 좀 간단히 이야기하면 무명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어떤 혼련이 무명의 바람이 일어나서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상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은 무명의 첫 바람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되면 무명의 바람이 업상과 현전상과 경계상이 생기거든요. 업전현이 한꺼번에 생겨요. 무명의 바람이 일어나면 무명업상, 경계상, 그 다음에 현전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세 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세 개가 생기는 그 자체가 무명인데, 무명은 뭐냐 하면 무명은 자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쫑가파가 무자성이 연기한다는 거예요. 무자성에 의해서 그것이 일어남에 의해 갖고 뒤에 연기를 만드는 거. 그 돈면이 혼련이 무명의 바람이 일어나서 보는 자와 보이는 세상에 출현하고, 일단 출현하고 나면 그거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3세 육추가 생기는 거예요. 육추가 생기는 거예요. 그 육추에서 지상, 상속상, 집지상, 계명자상, 이쯤 오면 이제 우리는 명확한 세계상을 보는 거죠. 그거 있다고 시체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유전연기라고 해요. 그리고 그걸 하나 깨 부숴갖고 무명의 그 실상을 보는 그쪽으로 가는 게 이제 한별연기라 해서, 그러면 이제 그게 귀신문의 아주 핵심적인 책의 스토리죠. 같은 이야기예요. 그 쫑가파에 이르기까지 무상유가 계통의 탄치라 불교에 대한 상이 없는 유식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뒷부분에 한번 그 정리를 무상유식하고 유상유식하고. 무상유가가 그날 또 내가 이야기했는데, 그 무상유가는 뭐냐면 지금 저 명언했잖아요. 자성이 없는 그 유가는 뭐냐, 유식체계거든요. 업이 만들어지는 그 복잡한 그 인연 소리를 따라 쭉 나타나고 우리 인간 세계가 펼쳐지는 걸 전부 설명하는 유식사상이고, 근데 그 유식사상의 근원이 되는 그 실체는 없다는 거예요. 그 실체가 바로 문명인데, 그걸 그러니까 무자성이 연기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걸 상이 없는 그 존재가 모든 걸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게 입장문에서 내가 끊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완전히 시메트리에서 브로컨 시메트리인데, 내가 생각해 주는 그 뒤에 책 다 보세요. 그대로 뭐냐면, 그럼 과연 세계가 그 브로컨 시메트리 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본면에서는 깨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깨졌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우주가 생겨났지만은 본원에 있어서는 깨진 게 없다는 거예요. 예, 바로 하여튼 뭐. 네. 그 쫑가파에 이르기까지 무상유가 계통의 탄치라 불교에 대한 취급 방식에는 애매한 점이 적지 않았다. 부족계와의 관계, 그 다음에 현조인 유가와의 관계, 그 다음에 닫고 익히는 방법 및 순서 등의 문제가 있었다. 쫑가파는 우선 비문스페 탄트라를 가장 높게 평가를 했다. 이 무상유가 탄트라에는 지네냐 파다에 의한 주석과
그다음에 민교의 나가르주나 그 사제에 의한 주석, 그다음에 이른바 성부자리라는 두 가지의 전통이 있다. 전자가 본래 성적인, 이건 섹슈얼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적인 실천에 따른 해석을 취하고 있었음에 비해서 후자, 즉 용수에 의한 주석이 후자죠. 앞에 거는 진야나파다에 의한 거고요. 탄트라 불교를 전통적 불교의 테두리 안에 가두기 위해 그 저자의 중간파 대학자 이름을 집어넣고 중간 불교의 입장에서 세심한 해석을 해놓은 것이었다. 당연히 쪽파는 이 후자 쪽이었죠. 네. 그리고 듣고 생각하고 현묘적 육아의 수습을 통해서 그리고 무한히 쌓이고 모인 복덕의 힘에 의해서 인간은 중간기를 논정파가 말하는 공성의 이치를 깨닫는 데 이르지만 그 단계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매우 거친 소지의 업장, 까지 밖에 끊을 수가 없다. 미묘한 소지의 업장을 제거하고 불파와 똑같이 정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다만 소질 매우 풍부한 자가 현묘의 구국에 도달한 상태에서 다시 이타의 극한을 지향할 때는 앞으로도 아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이 무상유가 탄탄을 닦고 익히면 지금 세상에서 그 몸을 불타와 완전히 똑같은 지위를 올려놓을 수 있다고 했다. 이런 전제가 지금 현재 티벳에서는 달라이라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닦고 익히는 방법도 이제 생기차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년에는 승락근보 탄트라, 이것이 지금 그 비밀도 차제론에서 이야기됐었던 것에 연결선상에서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승락근보 탄트라에 대한 광범한 주석 작업을 생애 마지막에 마무리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밀교 부분에 대해서도 완전히 무시를 한 건 아니었고요.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좀 우려를 했었던 것이 좀 있고요. 자, 요까지가 지금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쪽파파 사상의 핵심적인 내용을 여기 적은 거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아행 중간학파의 귀두 논증 학파의 조종이다. 쪽파파가 라고 얘기를 하면 그 각각의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한 지금 작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누구부터 알아야 되냐면 용수부터 알아야 되죠. 도대체 중간이 뭔가, 중간학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쭉 중간학파의 성리. 근데 아까 박사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걸까, 불교가? 정말 불교의 핵심이 그럼 뭘까? 그렇게 많은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 뭘까? 한번 간단하게 보자고요. 부다가 말한 초기 불전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인 수타니파타 이거죠. 저쪽 브라마 쪽에서는 가장 오래된 것이 우파니샤드 쪽이고 베다 우파니샤드 쪽이고 불교 쪽에서는 가장 오래된 문헌이 수타니파타인데 얘는 공을 이때부터 공이 나옵니다. 공을 관찰해서 무아를 증득하도록 가르치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항상 생각을 집중하여 자아에 집착하는 견해를 타파하여 세간을 공으로 관찰하라. 말 되게 쉬운 말이죠. 쉬운 말인데 사실 여기에 저는 모든 게 다 들어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집중하고,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생각을 집중하고, 그 다음에 자아에 집착하는 견해. 결국은 집착이 문제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차제를 고치는 이유도 바로 이 집착을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방편이기 때문에 집착하는 견해를 타파해서 세간을 공으로 관찰하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죽음을 초월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해탈이고 열반인 거죠. 네. 사실은 이 간단한 이 말에 사실 다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다는 바라문교 우파니샤드의 범아이려 사상. 그죠? 범아이려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범과 내가 하나와 같다라는 건데, 나라고 하는 이제 아트만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트만은 절대진리인 브라만과 분지를 같이 하며 고종 불변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게 범아이려 사상입니다. 그 부다가 바로 그 바라문교의 범아이려 사상에 대항해서 불교가 생성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바로 연기설인 거였고요. 연기설을 바탕으로 한 무화설을 제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단의 연기설을 바탕으로 한 무가설이 공으로 정형화된 것이 바로 공사상인 거죠. 공사상이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일체 사물이 고정된 실체가 없고 오직 인연 연기에 의해서 낮춘다라는 그것뿐이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를 집대성한 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반야적인 거고요. 이 부분은 평범한 얘기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왜 집어넣냐면 이거는 제 고민하고도 관련이 되지만 나중에 그 대승의 육아행은 유식을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유식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열애장 사상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이 고민이 사실 이번에 공부하면서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중론 같은 경우는 공사당 같은 경우는 별로 이 부분하고 부처님이 초기 말씀하셨던 이거하고 배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유식이나 열애장 사상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범아일려 사상, 바람교의 범아일려 사상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가 고민이 좀 있어서 이거는 집어넣는데 우선 얘기를 더 이상은 안 하겠고요. 일단 중간사상의 흐름은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눠서 볼 수 있고 초기는 용수의 종론, 중기는 그다음에 이제 기류논증합하고 자리논증합하로 분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후기에서는 이것이 융합을 해서 육아행 중간학파가 유식사상을 받아들여서 중간학을 재정립을 했다. 연하계가 바로 누구냐면은 저기죠. 연하계가 저코가 저기고요. 연하계가 아마 카바라실라 겁니다. 네, 이렇게 써나오고 이게 되게 헷갈리는데. 생은 파도로 3번 연하게 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중론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론. 연기하는 것, 그것을 공성이라고 칭한다. 그것은 임의로 시설된 것이며, 그 다음에 중도, 그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저 문장이요. 네. 지금 뭐냐면 그게 없어. 연기하는 것, 그것을 공성이라고 칭한다. 그것은 임의로 시설된 것이지. 가명이다. 가명이다.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가장 중요한 게 그게 바로 저 무자성이 연기한다 할 때 무자성이라는 거거든요. 아무도 없다는 거야. 자꾸 묻지 말라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공이 가장 중요하다. 공이 뭐냐 물으니까 그거는 임의대로 시사한 거라는 거야. 뭘 하고 걸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뭐 근데 이제 자꾸 사람들이 자꾸 거기다가 갖다 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공공 그 이야기 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다. 원래 공이 어원적으로 보자면 이게 뭐냐면 그 부풀어 오른 거예요. 부풀어 올라서 안이 비어 있는 거,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 거, 이런 것이 어원적으로 이 공입니다. 네. 그 결여되어 있는 상태가 공인 거예요. 그럼 그 결여되어 있는 상태는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그게 공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공성, 사물의 본성 혹은 실체, 이것이 바로 연기, 즉 상호오전적인 관계가 연기죠 라는 사실과 이제설, 아까 얘기했던 세속제와 진제에서 승리제와 열반을 추구한다는 그런 사상이 바로 이제 중론의 사상이고, 여기서 용수는 연기하는 것은 공이며 사물이란 상호오전적이기 때문에 무자성이며 고정불변의 자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기 이퀄 공입니다. 이렇게 생각 못하네요. 연기 이퀄 공이고 무자성이라는 공식을 만들었다. 용수는 고정불변의 자성을 규정하는 입장에서 자성의 개념은 우리들의 망상인 희론에서 일어나는 것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론의 비경계에서 뒤에 기송이 있잖아요. 깨달을 때 없는 그런 기송, 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론의 비경계에서 연기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연기는 불멸이고 불생이고 부당이고 불상이고 그 다음에 불내고 불거고 온 것도 없고 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불이 다르지도 않고 하나도 않다, 같지도 않다 하며 희론이 정멸한 것이며 기상한 것임을 가르쳐주신 정등 각자에 비의한다. 이렇게 기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중론의 기경계가. 공사당의 출현 배경을 한 표를 요약하자면, 바라문교는 전변설로 브라흐만에 의해 마물이 생성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범아일려 사상의 극치입니다. 요거에 대립을 해서
이제 뭐냐면 자유사상가들도 있었죠. 이게 이제 육사외동이 등등등 이런 사람들입니다. 정치설로 좀 쌓여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우주는 지수화학 뭘로 이루어져 있고 어쩌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정치설에 해당되는 겁니다. 정치설로 요수의 집합으로 마무리 생성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붓다가 불교를 참여를 한 것은 바로 이 대학에서 무화설을 불고 나온 거죠. 물질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아가 없음을 주장하, 연기설로는 상호 오전에 생성된다고 보임. 그런데 이것이 발전해서 대승불교에 와서는 공사성으로 무화설과 연기설을 체계화하게 된 겁니다. 이 상당히 길어지니까 넘어갈게요. 표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대승경전의 발전에는 1기 대승경전이 반화경, 법화경, 화학경, 2기 대승경전에는 열애장과 유식사상 이 부분인데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3기 대승경전에서는 이제 대일경이나 공간정경 같은 밀고 계통 이 3기 대승경전이라고 할 수 그래서 있습니다. 해신밀경, 선막 이게 이렇게 다 쪼면합니다. 다 시중에 다 나와 있고 하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유식사상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이치유실적 모든 것이 다 신뿐이다 라고 하는 얘기고요. 열애장의 가장 대표적인 말은 뭐냐면 모든 것에 다 두성이 있다. 모든 것은 다 열애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참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평등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열반경 같은 경우는 항상 모든 것은 불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뒷부분에 그런데 제외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열애적 사상을 차별 사상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하나 얻은 것 중에 소득 중에 하나가 이 열애적 사상과 유식 사상을 한번 근본까지 한번 캐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대 인도 철학하고 브라హ్మణ교 이쪽 부분을 꼭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열애장 사상하고 비교를 해서 과연 이게 차이가 있는 건지, 만약에 차이가 없다면 이거는 저는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열애장 사상이 기신론에서는 아리아식으로 하합식이라고 그래요. 그 진여적 속성과 생멸적 속성이 그게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거를 이야기합니다. 기신론에도 열애장 사상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유식 자체도. 그래서 저는 되게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이걸 공부하면서 저 부분 깜짝 놀란 게 아니고 제대로 다들 그냥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불교 신임 자체 대충 아는데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역사나 이런 거 그다음 제대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 거지 깡그리. 그렇죠.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어떻게까지 제가 찍어서 좀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책을 쭉 밀고 나가려면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처음에 중론이 나오고 중간학파, 공사상 이것까지는 아까 봤다시피 부다의 얘기인데 이것이 유식사상하고 열애자 사상으로 오면서 이게 일종의 불교가 힌두화되면서 인도에서 타협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넘어오면서는 노장사상하고 타협을 하면서 변질되어서 한국으로 오고 일본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동아시아 불교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상당히 생각할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왜 인도에서 불교가 쇠퇴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난 여기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인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버마일의 사상이에요. 브라만과 아트만이 합의를 한다는 이거는 아리안족이 5,000년 동안 믿어왔던 엄청난 거고요. 그걸 근본을 반대했던 거예요. 불단은. 그래서 불단은 자기 가르침이 영루문이라고 그랬어요. 일반 그동안 인도 아리안족들이 믿는 철칙에 유배되는 주장을 한 거예요. 아트만도 없고 브라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트만이 없다는 건 뭐냐면 내가 없다는 거예요. 무아라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브라만까지 해갖고 시비 연기 이야기하면서 모든 걸 다 인과 영이 만나서 된 것일 뿐이지 셀프가 없다는 거, 아이덴티티가 없다는 이걸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중에 재법과 그 재행 무상 나오죠.
그게 이제 불교의 기본 교리가 되는데 이거 인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인도 본령에서는. 그래서 인도 그릇이 못 나가는 거예요. 불교의 이 파격적인 이 이론을. 그래서 세계화된 거예요. 인도는 아직도 카스트 제도 남아있는 아주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하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국제들 사이에 자꾸 뭐 이렇게 진화, 대화 뭐 자꾸 알을 붙이는데 그거 없어요. 그 철저하게 그거 그러니까 얘는 혹시 너는 저 부르들 책이고 뭐 진화, 뭐 대화를 찾아서 자아를 찾아 그거야말로 반불교적이에요. 그때 아주 명확히 이야기했어요. 어때는 진짜 너희가 자아를 믿고 싶으면 네 목보가는 네 자아를 생각할 거 이야기하면서 초기 경전에 보면 무슨 내가 이 짧은 몸뚱아리 속에서 세계가 일어나는가 세계가 멸하는 것 같다 그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하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갖는 셀프 이 개념이 얼마나 뿌리 깊은가를 끝까지 논박하는 게 붓다임이 됐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그 불교 교리 만나려면 붓다임 붙여내는 그러니까 진화, 대화, 너희가 나중에 선종에서도 막 그 붙여요. 진짜 뭐가 있다 붓다임 하는 거는 그만큼 이 셀프를 없애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생물학 공부하면 너무 잔인하잖아요. 뭐가 있어요? 미토콘드리아가 다 독립된 박테리아인데 그거에 모여져 갖고 생존 조건이 만나서 모여가 된 이런 현상일 뿐인데 그런데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뭔가 있으면 그 실체가 있음을 그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 뭐가 있다고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건 논쟁밖에 없어요. 예,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부터 변질됐다라고 보는 거죠. 실제 불교가 아니라 불교의 힌두교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역사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의문을 강하게 이번에 가졌습니다. 하면서 중간학파의 귀륜논증학파와 자리논증학파가 도대체 귀륜논증학파는 뭐고 자리논증학파는 뭔지 쭉 설명을 좀 자세히 넣었고요. 이걸 간단한 표로만 보자면 자리논증학파는 뭐냐면 불교의 인식 논리를 흡수를 해서 정원적인 논리로 적극적인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귀륜논증학파는 말 그대로 이거는 뭐냐면 돌아서 논증을 한다는 거잖아요. 아닌 것들을 다 제하고 남는 거라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논증을 한다든지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인식 논리학을 거부를 하고 간접적 논증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사상을 재해석한 그래서 육아행 유식학파 이게 바로 육아행 중간학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삼성과 상호성에 대해서 표를 정리를 했고요. 관계 중립성, 못하기성, 완성실성 쭉 보세요. 육아행파의 사상적인 특징을 보자면 이제 유래는 육아사지론 해신밀경부터 시작을 하죠. 해신밀경, 육아사지론은 좀 더 실천적인 면이 가미가 된 그런 논입니다. 성립 배경은 4, 5세기경에 중간학파의 그 대항해서 대항중간을 좀 이렇게 부족한 점을 채운다 해갖고 나왔던 것이고 비유, 비무의 중도를 제창을 했다. 소위 경전은 해신밀경하고 육아사지론이고 사상은 비유, 비무의 중도를 식이론론으로 오직 식 하나뿐이다라는 것을 증명했고 식이론론이란 인식의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고 오직 식만 주장한다. 일체 유심조다라는 거죠. 윤회의 주체를 아레아식, 즉 팔식이죠. 롤을 설정하는 아레아식 연비론을 주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과 삼모성으로 공사상을 설명을 해서 중론하고는 이렇게 타협을 합니다. 좀 빨리 해요. 네. 쭉쭉쭉. 네, 오늘 비파불교도 넘어갔고요. 또 유상유식하고 무상유식, 아까 그 무상유가 유상유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거는 유상유 보시고요. 그래서 유식과 중간을 융합한 이가의 중간학파 이것도 다시 한번 보고 설명했고 후기 중간학파가 이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티벳으로 넘어와서 아까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 까말라 신라가 이제 샨타 사면 논쟁 많이 하겠죠. 예, 사면 논쟁. 그것에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쭉 얘기했었던 그 내용입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티벳 불교가 중국, 한국, 일본의 불교와 다른 중요한 점을 든다면, 이 후자는 주로 동아시아 불교요. 8세기 이전의 인도 불교에서 유래하지만, 티벳 불교는 오히려 8세기 후반부터 13세기 초기에 걸치는 인도 불교를 이어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슬람과 힌두에 밀려나던 인도 불교가 그들이 직면한 제일 문제를 티베트를 통해서 해결하려 한 것으로 봐도 좋을 것이다. 중국이나 한국의 불교도는 전래된 불교의 다양성에 얼떨떨하며 갈팡질팡하다가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기호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그 우월성을 입증하는 교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불교자를 모아서 종파를 형성했다. 이것이 교사 판석에 의한 입종이며 수당 이후의 불교의 특징이기도 하다. 티베트인은 7세기 전반에 이미 그들 고유의 문자를 갖고 있었고 9세기 전반에는 대장경이 티베트어로 거의 다 번역되었다. 등등등 해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었던 왜 불교 전체를 알려면 제점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그러니까 대장경이랑 향통년대 불교 문화국가에서 대장경을 했느냐. 근데 벌써 7세기, 9세기니까 800년도잖아요. 상당히 일찍 또 했잖아요. 대장경이. 신라가 언제까지입니까? 992년까지잖아요. 통일신라 이전에 벌써 대장경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저는 유심 봐야 돼요. 우리 그 8만 대장경 고려 때 나오면 얼마나 자랑합니까? 모든 경전하고 그 명체계를 다 집대서 한 거거든요. 문화국가가 아닌가 이거 가름한 것 중에 하나. 우리가 함부로 이거 저 티베트들이 하는 생각은 안 돼요. 저런 거 보면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아까 또 저번에 내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마법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교상판석 저게 뭐냐면 바로 이제 그 수당 이후로 교상판석이 되면서 함정 중심으로 불교 교리 체계를 등급을 매긴다든지 천태 법화사상 중심으로 교리 체계를 매겨갖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세계 불교 전체를 봤을 때는 티베트 불교 관점이 초기 불교, 초기 붓다에 그게 가까운 걸 자명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전체 불교를 알기 위해서 티베트 불교를 알아야 되고 티베트 불교를 알기 위해서 쫑가파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쫑가파를 아는 것이 전체 불교를 다 빼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런 그러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불교에서 뭐냐면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공부하고 공부하는 걸 알아나가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25년 전에 에트에서 불교 모임을 만들었을 때 그 정시간만 그 매주 모이면서 딱 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먼저 공부하는 방식이 불교 역사부터 공부하자 그랬어요. 그래갖고 인도 불교, 중국 불교, 동아마 불교, 티베트 불교 전부 쭉 해갖고 그 공부가 한 7, 8년 계속됐어요. 계속되고 나니까 그때 이제 자명해지는 거야. 우리가 그동안 우리 선조가 지금까지 믿었던 불교는 전체 불교에서 어떤 불교인지 보이더라고요. 그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방법론들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쭉 보면 이제 이런 거는 타치라 불교에 대한 중국과 일본에서 행해진 진원승이라고 하는 다란이를 읊는 걸 얘기하는 거죠. 라고 하는 것과 인도와 티베트에서 행해진 금강승, 즉 좌도불교라고 불리는 것이 있다. 후자는 힌두교에서 유래하는 샤크티 숭배에 대항해서 하층 계급의 구원을 위해서 발생한 제소 불교도들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썼냐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유식이나 열애장사상서부터 이렇게 그 어느 정도 인도 사회에 타협을 하면서 그 힌두화 되었었던 그런 이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런 겁니다. 이 좌도불교가 바로 그런 섹슈얼한 그런 그 불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밀교화되면서 쇠퇴한 인도불교. 이게 대승불교는 7세기 중에부터 급격히 밀교화되고 인도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종래의 불보살상 이외에도 밀교도 상징이 예배 대상으로 등장했다. 밀교는 비밀불교라고 해서 복잡한 요소가 혼합되어 성립한 것으로 두 가지로 특징을 말할 수 있다. 첫째는 주술적인 의뢰를 조직화한 것이고 둘째는 신비주의다. 주술은 신이나 자연현상 등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을 신적인 방법으로 작동시켜서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수단이다. 이에 반해서 신비주의는 절대자와 내면적 결혼 소속의 영감을 얻게 되는 신상이다. 민간 신앙을 흡수하면서 인도나 티베트나 전부 다 몽골도 마찬가지죠. 민간 신앙을 흡수하면서 불교가 밀교화되는 것은 불교 자체의 색채를 잃어버리고 힌두화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다.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들을 집어넣고요. 그래서 지금 완성되지는 않은 상태고요. 처음에 하다가 욕심이 좀 생겨갖고 또 맨날 박사님 그 대승기시는 말씀하시니까 기시는 부분도 정리를 해서 넣어볼까 했는데 그거까지는 역부족인 것 같고요. 우리 이 정도 아웃차이를 해갖고 정리를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각판에 대해서 그 하라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불교 교리사 교리라는 책도 아니고 체험 할일을 하여튼 조금 더 추려를 해갖고 요 몇 가지 핵심 규율 존중 학파 이거 요거 잘 써요. 예. 그 지금 내용이 너무 뭐랄까 걸쭉해. 너무 걸쭉하고 뭐 불교 학자들 위한 책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핵심을
해갖고 이런 건 많은데 그러니까 교육 원점 방 전체 뭔가를 손에 잡힐 듯이 그걸 승리해주라고. 딱 그게 핵심이니까. 왜? 이거가 바로 쪽파파의 핵심 교리 체계니까요. 그거까지 도달하는 거 너무 잘 배웠습니다. 자, 잠깐 식사하고 갑시다. 자, 수고했습니다. 식사하고.